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재판을 받았는 게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이게 뭐 유효한가, 연장이 된가, 소추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르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재임 중인 걸로 한정을 해야지. 그 대통령이 대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갑자기 뭐 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캥기는 게 있는, 보통 옛날 같았으면 뭐 기소가 되거나 뭐 재판까지 안 가더라도 기소만 돼도 스스로 자중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관행이 깨져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관행을 깨고 새로운 관행을 공고히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국회는 비포 이재명, 애프터 이재명으로 나뉘는 건데, 지금 천목회 3040 소장파 모임의 네, 천목회 네. 일원이신데 자체 개원 특위를 꾸렸어요. 그렇죠? 네, 개원이 맞아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 첫 번째 필요한 개원 어떤 조항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이제 천목회 개헌특위에서 내놓은, 아니 이제 사실은 이런 해석을 놨죠.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 아니냐. 오,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대통령은 이제 재임 중에 소출을 받지 않는, 84조 조항이네요. 네. 예. 이제 그게 있는데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재임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84조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재판을 받았는 게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이게 뭐 유효한가, 연장이 된가, 소추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르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재임 중인 걸로 그렇죠. 한정을 해야지. 그 대통령이 정도부터 대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갑자기 뭐 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캥기는 게 있는 조항이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명백히 하자라는 네, 말씀이신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헌의 취지가 84조가 돼서, 그러니까 당선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됐거나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84조는 명백히 적용되지 제외하지 않는 아니한다라는 거죠. 취지로 개헌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뭐 이재명 대표 측을 변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 84조의 기본 취지는 대통령이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이지 말고 정치만 집중하셔라. 웬만한 죄는 그냥 그래도 신경 안 써주겠다라는 게 그 헌법의 취지인데. 근데 이게 재임 중이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재임 중에 통치행위를 하다 보면 그것이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필요한 일들을 하라는 이제 의미인 건데, 원래 우리가 이 헌법을 만들 때 이제 헌법 제정자들의 생각은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나올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이 뽑았잖아요. 알고도 물론 그렇긴 뽑았잖아요. 하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건데, 보통 옛날 같았으면 뭐 기소가 되거나 뭐 재판까지 안 가더라도 기소만 돼도 스스로 자중했잖아요. 무슨 본인이 후보가 자중하거나 예. 당에서 정당에서 그렇죠. 곤란했죠. 걸러냈죠. 그게 이제 정당의 문지기 역할을 그렇게 해왔었던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관행이 깨져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관행을 깨고 새로운 관행을 공고히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 대한민국 국회는 비포 이재명, 애프터 이재명으로 나뉘는 건데, 그 애프터 이재명 시대에는 우리 헌법을 만들으셨던 분들과 전혀 다른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도 좀 명문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개헌 논의를 할 때에 이게 이건 결코 저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문제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앞으로 해야 될 논의들은 많다고 봅니다.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 내지는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내각제로 할 것이냐, 이원집정부제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 체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뭐 또 그 뭐 사법부, 뭐 입법부까지 사실은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데, 임명 권한이 너무 많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거를 권력 분립이라고 해야 되냐, 권력 강화라고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물음이 남는 헌법 아닙니까, 결국에는. 특히 이제 우리 헌법이 만들 때는 내각제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만 얹은 거니까, 그런 어떤 그 권력 분립에 대한 정밀한 설계, 실제로 권력이 권력을 감시하고 체크 앤 밸런스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헌이 돼야 이제 그런 논의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논의고,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봐서 이런 84조도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이유가 근데 저 있겠죠. 84조는 미국으로 보면 미국은 뭐 다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임 중이 아니라 그 전에 한 거를 가지고 재판도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선거법 같으면 당선 무효 나면 대통령 그만두면 또 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거리에서 또 충돌하고 정당들은 계속 그거 갖고 싸우고 재판 계속 하라고.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거는 미국식으로 일반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면 이게 뭐 정당도 걸러내지 못하고 국민들도 선거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걸 존중하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현재 헌법 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헌법이라도 한번 걸러주자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 유지되었던 말하자면 이 뭐 문지기, 그러니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정당이 잘 해왔다면 이제는 그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 헌법에 그 조항을 고쳐놓으면 그거는 그 재임 중 대통령이 뭐 법원에 나갈 가능성이 있기보다는 정당이 이 것 때문에 알아서 후보를 선출 못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강조할 수 있겠어요. 강조할 수 있겠죠. 이제 정당의 선의를 기대할 수가 없으니 법으로 좀 제도화하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켜왔던 관행들이 너무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해서 저는 뭐 미국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뭐 대통령 스스로 사면권 뭐 셀프 사면 막 해버리고 이러는 그러니까 전혀 그 헌법 제정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촘촘하게 법률로 정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이 정도의 원칙은 우리가 하고 가자라는 이야기는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옛날 헌법을 만들 때는 과연 대통령이 내려오겠냐. 그 내려오게 만드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했으니까 이해가 가는 건데 우리는 그걸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김재섭 의원님께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김 의원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힘의 차기 대표나 뭐 지도자로 항상 거론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상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장면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네. 사실상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 건지. 저는 아쉽게도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요. 아니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를 즐겨 드시는 87년생이라 아니, 만 근데 40세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헌법 바꾸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바꿔야 들면 돼요. 미국이 35세 이상인데 네. 다 근데 우리는 왜 40세입니까? 그러네요. 천목해서 같이 논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뭐 세계 지도자들이 다 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40이 안 됐다고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거는 뭐 제 생각에는 뭐 어떤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고 선거권이 지금 20세에서 19세, 18세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거권 내려왔고 피선거권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나머지는 다 그런 제한이 없는데 대통령 40세는 좀 더 내려와야 되는 디지털 시대. 우리 박성민 대표님께서 쓰시는 칼럼 내용 중에서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35세를 기점으로 나의 사회적 지위와 나의 어떤 역할 수행 능력 간의 괴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비해 내가 그만큼의 수행 능력을 못 보여주는 그 기점이 35세라는 말씀을 또 박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40세는 그 기준을 아주 그냥 그 도식적으로만 대입했을 때는 40세라는 기준은 이미 내 역할 수행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사표를 사실상 던진 그분들은 그 40세 이상이신데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그분들이 그 나이가 있다고 해서 뭐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유능하지만 출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람들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유능하지만. 거죠. 근데 제가 이거는 가시기 전에 꼭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뭐 지금 당직자시니까 대선 걱정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조기 대선이 지금 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 최근에 이제 김문수 장관께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위로 계속 나오고 뭐 이런 조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여론을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건 누가 더 응답을 많이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전화 면접은 임의로 그냥 돌리는 거니까 좀 더 떨어지지만 AR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니까 더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가봐야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지금 두 번 다 75%를 넘었거든요. 이건 지금 뭐 30% 정도가 안 되는 보궐선거에서는 영향력이 있지만 75%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제가 이 당을, 보수정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자유우파 결집론이라는 거는 론이나 전략으로 채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모든 후보가 중도에, 심지어는 옛날에 TKPK의 김용갑 의원이나 정영근 의원 이런 분들도 남경필 원인이 저것도 공천 주면 안 된다고 해도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다 선거를 끌고 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수도권이 다 영남이다 보니까 지금 보수가 과거에는 안 보이던 그 증상, 자유우파 결집론이라는 보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당에서도 고민이 좀 크겠어요. 어떤 후보를, 이거 상대가 이재명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후보들도 많은데 지금 강세를 보이는 후보들은 지금 조금 뭐랄까 외연 확장이 잘 안 되는 분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당내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룰 세팅 같은 거나 이런 거. 네, 당연히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영남의 뭐 다선이라든지 이분들이 또 유권자에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유권자에게 하는 메시지와 대선에서 해야 되는 메시지의 차이를 충분히 아시죠? 이분들이. 만나서 뭐 얘기해보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다르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영남에 있는 도봉. 거기다 도봉이고, 그러니까 그 온도가 다른 건 확실히 있고, 이쪽의 온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적극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뭐 선대위원장을 해달라 그러면 뭐 기꺼이. 네. 그 전에 조직 부총장이니까 룰 예. 세팅하는데도 저는 이 당이 이 지경이 된 거는 그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100% 뭐 당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망했다고 봐요. 그 전에 선거연합 해친 것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 내쫓은 것도 있지만 100% 당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뭐 100%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면 100% 민심이죠. 민심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럼요. 봅니다. 100%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주구장창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선거 전략도 그렇고 공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기관 내지는 뭐 헌법기관을 포함해서 이게 보시면 다 정당을 통해서 가요. 정당 추천 내지는 뭐 정당에서 뭘 하고, 실제로 정당이 법적으로 추천하게 돼 있는 경우, 뭐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방통위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요 기관을 향하는 모든 통로는 정당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자, 우리 당원들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당원들에게만 간다? 이거는 사실 모든 권력으로 향하는 길목을 정당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만 그 잔치가 돼야 되니까 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정당의 공적 역할이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윤리적으로도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학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멋진 말씀이시네요. 정당의 공적 역할을 잊지 말라는 얘기인데, 도봉구에서 두 번째로 당선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수당에서 나온. 네. 도봉구 가면 지역구에서 또 아마 요즘 험한 소리 많이 들으실 테고, 여의도 오면 또 여의도에서도 험한 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요즘 여러모로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심경 어떠신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는 최근에 좀 많이 구체화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기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얘네들이 자라는 환경에 사실 부모 마음은 똑같은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아플 때 뭐 이렇게 덜 아프게 해줄 수 있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똑같이 간절한 마음이고, 그런데 내 사회적 위치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아이를 충분히 더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양극화라는 문제가 뭐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였다면 요새는 피부로 와닿게. 예, 결국 같은 부모 마음인데 다르게 처우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보수정당의 역할 이런 걸 많이 고민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다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엄마 아빠들 다 6시부터 지하철 꽉 만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고, 아이 하원을 시켜야 되니까 막 급하게 막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
또 병원이 저희는 또 도봉구에 없어요. 큰 대형 병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병원에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이 추상적인 양극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대한민국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걔네들이 좀 살기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뭐 당연히 도봉구부터 바뀌면 서울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 테스트베드를 점점 키워가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김진섭 의원 모시고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번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